이제 오늘 국내 교육 1차 마지막 부분인 유행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 한 가지 딱 부탁드리는 건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도 아니니까 편안하게 참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유행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관련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이제 유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해당 기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해당 기구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설립 과정부터 살펴볼 텐데요. 유엔이 설립되기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 두 가지가 벌어지게 되죠. 혹시 어떤 건지 다들 알고 계실까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아닌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이 있었고 세계 1차 대전을 끝으로 유엔의 모태가 되는 국제기구가 하나 설립이 되게 되죠. 바로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스가 1920년에 설립이 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활약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세계 2차 대전이 다시 한번 유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전쟁 선포를 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을 하게 되고 또 몇 년 뒤에는 지구 반대편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하와이를 공격하면서 이제 미국도 연합국에 합류를 하게 되고 이 세계 2차 대전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죠. 자, 다음은 사건들은 좀 더 이혼의 설립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들을 좀 나열해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연합국 공동선언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42년. 이 세계 2차 대전은 결국에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주축국과 그다음에 연합국 간의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연합국 26개국이 모여서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엔의 설립 과정과 중요한 부분은 어떤 용어가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혹시 어떤 용어인지 알고 계실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SDG인가요? SDG요? 아니요. 지금 유엔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유엔인가요? 네, 유엔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국 공동 선언을 바탕으로 이 United Nations라는 유엔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혹시 이 유엔이라는 용어는 최초로 누가 그러면은 제안을 했는지 알고 계실까요? 화면상에 사진 보이실 혹시 텐데, 첫 처칠 아니면 루즈벨트 아닌가요? 네, 둘 중에 하나 정답이에요. 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엔이라는 용어를 제안을 하게 되면서 이 연합국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이 유엔에 대한 그런 설립 준비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 유엔에 대한 설립 준비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1943년 10월과 12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와 그때 당시엔 소련이죠. 그 다음에 테헤란에서 회담이 진행되게 되는데 가운데 이제 앉아 계신 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왼쪽에 앉아 계신 군복 입고 코스튬으로 유명했던 분은 누구죠? 스탈린 스탈린입니다. 아닌가요? 네, 소련의 스탈린. 네, 오른쪽에 군복 입고 험상궂게 앉아 계신 분은 처칠. 네, 맞아요. 영국의 처칠. 저희 각국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유엔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덤바튼 오크스 제안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944년 여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8월부터 9월 한 번, 그다음에 9월부터 10월에 한 번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됐고 총 4개 국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4개 국가 어디일까요? 그냥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인가요, 혹시?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 4개 국가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될 때 3개 국가, 3개 국가가 나뉘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회의 때는 미국, 영국, 소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4개 국가가
한꺼번에 진행을 하지 않고 나눠서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소련과 중국이 나눠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왜 나눠서 진행을 했을까요? 일본과 교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지금 소련은 어디랑 전쟁을 하고 있죠?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중국은 일본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었죠? 일본에 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밀리고 있던 중국이 소련에게 SOS를 치게 됩니다. 도와달라. 근데 이제 소련은 이미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 분산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같이 뭔가 회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꺼려했던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일본에 대한 전쟁 선포로 잘못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중국의 SOS를 거절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회의가 나눠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덤바튼 오크스 제안이 중요한 부분은 유엔의 기초가 되는 문서가 있죠.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는 문서는 뭐죠? 법이 뭐죠? 헌법이죠. 네. 그래서 유엔에는 기초가 되는 문서가 헌장이 있죠. 네.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가 있는데 이 헌장의 초안이 되는 게 이 덤바튼 오크스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덤바튼 오크스 제안이 유엔 헌장의 초안이다라고 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45년 그때 당시 소련 얄타 흑해 연안 지역의 얄타에서 회담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는 앞서 진행되었던 덤바튼 오크스 제안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그런 의사결정 과정, 예를 들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그 세계 2차 대전 승전국들을 비롯해서 50개국이 모여가지고 1945년 6월 26일에 그 각국의 대표들이 헌장에 서명을 하면서 유엔은 1945년 10월 24일에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엔 회원국을 그러면 몇 개국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슬라이드에 비슷한 숫자가 있습니다. 51개국. 51개국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보통은 이제 50개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51개국이 정답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시작할 때 최초로 침공했던 국가가 어디였죠? 폴란드. 네, 맞아요. 폴란드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네, 폴란드가 바로 직전 유엔이 공식 출범하기 바로 직전인 10월 15일에 유엔 헌장을 추가 서명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51개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유엔의 날은 언제일까요? 자, 슬라이드에 일자가 두 개가 적혀 있죠. 6월 26일과 10월 24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유엔의 날 언제죠? 10월 24일. 24일에 걸어봐도 네. 될까요?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10월 24일이 유엔의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정을 한 건 아니고 1947년에 유엔 총회를 통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 매년 이제 10월 24일 유엔이 공식 출범한 일자를 기념해서 유엔의 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며칠 전이었고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에서 이날을 기념해서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때 이제 유엔의 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DG 관련해 가지고 여러 그 또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10월 24일 유엔의 날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엔의 목적 살펴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유엔이 설립된 목적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좀 압축을 해봤고, 첫 번째는 당연히 유엔이 세계 2차 대전을 끝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보니까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가 제일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가 간 우호 관계 발전하는 목적. 세 번째는 이 국가 간 우호 관계 발전을 어떻게 하느냐?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위에 명시된 상기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활동을 조화시키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유엔의 기능 살펴볼 텐데요. 유엔의 기능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크게 중요한 5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국제 평화, 안전 유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촉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엔 그 헌장의 기초가 되는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탈식민, 그다음에 국제법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들 살펴보고요. 다음은 이제 유엔의 주요 활동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엔의 활동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유엔의 3대 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ree Pillars of the United Nations라고 하게 되는데 이 유엔의 3대 의제 혹시 뭔지 다들 알고 계실까요? 자, 아까 목적과 기능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뭐였죠? 평화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평화 및 안보가 그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기능 설명하면서 유엔 헌장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으로 시작하고 권으로 끝나는 인권, 인권 human righ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개발, 그래서 developme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3대 의제는 평화 및 안보, 인권, 그다음에 발전, 개발 이렇게 부분이 보시게 될 거고 이 3대 의제를 바탕으로 여러 활동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도 그 프로그램 소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엔이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유엔의 3대 의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엔 미래 주역인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그런 교육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청소년, 청년에 대한 부분 강화와 교육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리문 총장님 때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그런 용어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유엔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엔의 주요 기관 살펴볼 텐데 유엔의 주요 기관 총 몇 개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실까요? 네, 어려운 질문 아니죠? 슬라이드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6개 주요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유엔의 주요 기관 다들 어딘지 알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시면 일단 됩니다. General Assembly가 중요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유엔 총회 혜린 씨가 말씀하셨던 General Assembly, UNSC 네, UN Security Council, 네, 안전보장이사회, 또 어디가 있죠? 이크소 네,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네,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2개 나왔어요. 세크레터리엇이랑 네, 그리고 트러스티십 카운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다들 맞춰주셨네요. Secretariat이랑 그 다음에 Trusteeship Council, 신탁통치이사회 이렇게 총 6개가 UN 주요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N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유니세프라든지 UNEP, 뭐 UNDP 등은 이제 UN의 산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6개가 주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기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 2가지는 이 6개 중에 하나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게 있습니다. 사무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좀 퍼져 있지만 이 5개가 한 곳에 다 있고 하나만 유일하게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실까요? ICJ가 아마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제네바인가?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른 곳에 위치했는데 혹시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고 계실까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나라랑 좀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사를 파견했던 곳이고요. 풍차, 튤립으로 유명한 헤이그에 있잖아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고요. 나머지 주요 기관들은 유엔 본부가 위치한 뉴욕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화면상 보시면 신탁통치이사회만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탁통치사회가 이제는 기능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들 정확하게 정답을 다 바로바로 맞춰주셔가지고
좋은데 신탁통치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뭘 하던 무슨 기능을 갖고 있었죠? 신탁통치라는 건 이제 대신 통치하는 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독립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았고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식민지였던 국가들, 독립하는 국가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게 신탁통치이사회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통치이사회가 1994년 팔라우 섬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이어서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기를 했고, 하지만 UN 헌장상에는 주요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UN 주요 기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UN 회원국 수가 몇 개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UN 총회.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곳일 거예요.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고, 그 셋째 주 화요일, 9월 셋째 주 화요일마다 UN 회기가 새로 시작이 되면서 UN 총회 위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각국의 수장, 대통령, 뭐 국무총리 등 여러 각국의 수장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장소, 발언을 하는 장소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엔 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회원국, 유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유엔의 최고 기관이자 중심 기관으로의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국제 평화 안전 유지, 국제 협력의 촉진, 신탁 통치 등 헌장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문제 또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또는 권고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단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는 안건에 대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다룰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엔 총회 기능을 살펴보면 주요 기관의 그런 이사국들을 선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사회 이사회 이사국들을 선출하는 역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 또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서 유엔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유엔 총회는 또 위원회로 여러 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몇 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힌트를 드리면 유엔은 중복되는 숫자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엔과 관련된 숫자가 나온 게 네, 6개. 네, 맞습니다. 6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위원회부터 6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위원회마다 주제가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위원회는 군축 및 국제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2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및 경제 개발, 금융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또 3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인도적, 그런 문화적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4위원회는 특별 정치 및 탈식민 문제, 그다음에 5위원회는 행정 및 예산 문제, 그다음에 6위원회는 법률 문제, 이렇게 총 6개 위원회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엔 회원국이 처음에 시작할 때 51개 회원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 회원국이죠? 193개. 네, 193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개국으로 시작해서 193개국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변화들이 있었고 여러 그 회원국들에 따라서 또 그 변화된 유엔의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엔 총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소고요. 아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북핵 문제라든지 최근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많이 뉴스에 등장을 했던 부분이고, 이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그런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고, 또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엔이 세계 정부인가요? 세계 정부는 아니죠. 그래서 유엔 총회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결의안들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게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총회에서 나온 결의안을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없는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나오는 결의안만큼은 따라야 하는 그런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부분들,
sanction 부분, 그래서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또 제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안전보장이사회는 몇 개의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15개, 총 15개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상임이사국은 영어로 하면 이제 permanent member가 되겠고요. 총 5개국이 있는데 5개국은 UN 세계 2차 대전 승전국이었던 미국, 영국,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프랑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 상임이사국 5개국이 갖고 있는 또 특권이 있죠. 이렇게 보면. 비토 파워라고 해서 거부권이라고 이게 있는데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이 이제 채택될 때는 보통 이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채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3분의 2가 달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 결의안은 자동적으로 채택되지 않는 그러한 그 비토 파워의 특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죠. 그래서 유엔의 개혁을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이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유엔이 개혁,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가 개혁이 되려면 이 P5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70 몇 년간 아직까지 계속 P5 체제가 유지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6, P7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유엔의 단점이자 흠으로 조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10개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년마다 이제 바뀌고 1년에 이제 5개국씩 선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비상임 이사국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답장 하나만 좀 남겨드리고. 네. 할린 씨 지금 제가 방금 그걸 봤는데 일찍 그 가시는 거 이동하시는 거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제사회 이사회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사회 이사회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이런 관련 사항에 대한 그런 연구 보고 및 발의를 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유엔협회 세계연맹을 비롯해서 비영리 기구들을 또 관리하는 곳이 이 이커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커석은 총 몇 개의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0에서 193 업앤다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끊어주실 분 계신가요? 70이요. 70. 네, 시작 좋네요. 네, 다운입니다. 이제 0에서 70 사이에요. 50, 50. 네,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50과 70 사이입니다. 65, 60, 65. 65보다 다운이가 60보다도 다운이에요. 이제 40과 60 사이가 되겠네요. 54. 54요? 네, 정확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네, 총 54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제사회이사회는. 처음부터 54개국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18개국으로 시작을 했다가 1963년에 27개국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1973년에 지금 이제 54개국으로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고요. 3년 임기고 1년마다 지금 18개국씩 계속 선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18개국씩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의 또 특징을 하나 좀 펀팩트로 드리자면 우리나라 분 중 한 분이 이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셨던 적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실까요? 유엔 대사 하셨던 분이고 힌트를 드리자면 오자로 시작하고 준자로 끝나시는 네, 오준 대사님. 네, 정답 드렸죠. 네, 오준 대사님이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셨던 적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RCJ,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고요. 이 재판소다 보니까 이사국이 아니라 이제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몇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유엔은 중복되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6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6명은 짝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기 애매한 수니까. 그럼 또 다른 등장했던 숫자가 뭐가 있죠? 우리가 배웠던 주요기관에서 나왔던 숫자 중 하나입니다. 15? 네,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개 안전보장회사 15개 이사국이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은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과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분쟁을 다루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ICJ 하면은 거론되는 이슈가 매번 있죠. 우리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서 뭐죠? 독도 문제. 독도 문제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계속 ICJ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거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ICJ에서 어쨌든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그런 국가 분쟁을 다루는데 그 해당 분쟁이 있는 국가들이 모두 합의를 해야지만 ICJ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가 ICJ로 지금까지 안 가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계속 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부분이가 우리나라가 뭐 거절하는 이유는 뭐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 영토가 우리나라 영토이니까 당연히 이걸 굳이 뭐 ICJ까지 가져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냐 하고 있지만 뭐 ICJ로 가게 되면 그 ICJ에서 판결하는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거절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ICJ는 국가 간의 그런 분쟁을 다루는 곳이고 그 해당 국가들이 모두 합의해야지만 ICJ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탁통치 이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BTS 좋아하시나요? 네,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크게 콘서트를 진행했었죠. 네, 그 BTS가 그 유엔에서 연설을 2번 했었는데 최근에 했던 거 말고 2018년에 유니세프 행사에서 연설을 했던 거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네, 그 해당 연설 장면인데 이 연설했던 장소가 바로 트러스티십 카운슬 미팅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트러스티십 카운슬 신탁통치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동이 종료가 되었지만 그 회의장이 그대로 유엔 본부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유엔의 여러 가지 그런 회의들을 진행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의 주요 기관 다 같이 살펴보았고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엔 사무국 소속의 직원이 한 4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엔 본부 뉴욕에만 한 2만 명 정도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유엔에 언제 가입을 했나요? 우리나라가 언제 가입했죠? 자, 유엔이 1945년에 설립이 되었고 2022년이 현재 그 사이에 있겠죠? 1945와 2022 사이. 또 업앤다운 가볼까요? 혹시 47년 47년이요? 아니죠? 네. 47과 2022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년이요.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91년 9월 17일이에요.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전에 30주년이었어요. 가입한 지. 네. 최근에 가입했죠. 되게 생각보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유엔 회원국도 마찬가지로 회원국 가입을 이제 1차적으로 어디서 거르냐면 안보리에서 걸려요. 안보리에 뭐가 있죠? 상임이사국이 있죠. 상임이사국이 반대를 하면 회원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계속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전에 1990년대 전에 뭐가 있었죠? 냉전 시대였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려고 하면 소련, 뭐 중국 등이 반대를 했었고 또 북한이 가입을 하려고 하면 프랑스, 미국, 영국이 반대를 하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1990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냉전 시대가 종결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북한이랑 같이 공동 가입을 하게 됩니다. 1991년 9월 17일에 공동 가입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펀팩트로 알려드리면 우리나라가 161번째, 북한이 160번째로 가입을 했어요. 뭐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동시에 가입을 했는데 왜 순서가 그렇게 지정이 되냐 하면 알파벳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ROK, 그다음에 북한은 DPRK, D로 시작하고 R로 시작하기 때문에 순서가 160번째, 161번째 이렇게 등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그러면 가입한 국가는 어딜까요? 193번째 국가. 자,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살다 왔던 국가 중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수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남수단이 가장 최근에 가입을 했고요. 2011년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헷갈리는데 2011년 7월 14일 날 가입을 했어요. 제가 있었던 당시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제가 수단에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국가였죠. 근데 그때도 당시 내전이 계속 남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내전이 진행이 되다가 안타깝게도 남수단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분리가 되고 남수단이 2011년 가장 최근에 가입한 유엔의 회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팩트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자, 다음에 이제 유엔 본부 및 사무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엔 본부 및 사무소 총 본부격의 사무소들이 4개에 위치해 있는데 뭐 유엔 본부는 다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것이라 생각이 들고 저희가 내년 1월에 가게 되는 곳이고요. 유럽에 2곳이 위치해 있고 아프리카에 1곳이 위치해 있는데 유럽 쪽에 하나 살펴보면 스위스 치즈로 유명한 스위스에 위치해 있죠. 제네바, 저희 유엔 협회 세계연맹 사무국도 위치해 있는 제네바에 하나가 위치해 있고요. 네, 아프리카 살펴보면 아프리카 어디에 위치해 있죠? 나이로비인가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에 이제 유엔 환경계획 (UNEP) 본부가 위치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무국도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한 곳 더 있어요. 유럽에 한 곳 더 있는데 소시지로 유명한 국가 어디죠? 라고 말씀하면 독일이라고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랑 좀 더 친숙한 소시지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를 잘 살펴보시면 비엔나 비엔나. 소시지인가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본부 및 사무소는 뉴욕 미국과 그다음에 유엔 제네바 사무소, 유엔 비엔나 사무소, 유엔 나이로비 사무소 이렇게 총 4군데 위치해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 사무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아시아 태평양 쪽에는 태국 방콕에 많이 또 밀집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무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본부 및 사무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가서 직접 보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이 지금 유엔 본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찍었는데 여러분들 1월에 같이 보러 가실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네바 사무국 모습이고요. 비엔나 사무국, 그다음에 케냐 나이로비 사무국 건물 일부를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유엔의 조직도 유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아까 배웠던 유엔 주요 기관 6개가 명시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여러 기관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익숙한 기관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UNDP, UNICEF, UNEP, WFP 등등 여러 기관들이 보이실 텐데 이 기관들은 유엔의 산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여러 진로 강연할 때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국제기구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는 나는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요라는 그냥 막연한 꿈을 이제 버릴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엔이라는 기구는 굉장히 방대한 기구이고 여러 기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나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대기업 생각을 하면 뭐 어느 계열사 뭐 등등 이제 구체화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엔에서 근무를 하고 싶으면 이제 내가 어느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은지 그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가 되겠다 하는지를 좀 정하셔가지고 그와 관련된 기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내로다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국제기구에 근무를 하고 싶은지 조금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좀 잘 관심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 또 그런 부분들 조금 찾아가 보면서 내가 일할 기구는 어딘지 내려다하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의 공개 채용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공개 채용 사이트들이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공유를 드릴 텐데 careers.un.or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UN 사무국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공고문들이 다 올라와요. 그 공고문들을 좀 살펴보시면 그 실제 job description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 직무기술서나 그런 공고문들을 보통 3, 4학년 때 많이 이제 살펴보시는데 그때 살펴봐도 좋지만 더 일찍 1, 2학년 때 지금 1, 2학년 계신 분들은 지금 미리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미리 공고문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이제 그러면 조건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학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전공과 어떤 활동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분석을 하면서 그와 맞는 대외 활동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뭐 꼭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이쪽 다른 데 그 지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기구, 해당 회사의 그런 공지문, 공고문들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인재가 되어야겠다라는 거를 조금 미리 분석해보면서 그에 맞는 활동들을 하신다면 조금 더 그 진로를 고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UN이라는 기구는 굉장히 방대한 기구고 여러분들이 어느 기구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또 UN 그 진로 관련해서 강연을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요. 나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국엔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전공을 선택하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UN에는 여러 직종 직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도 있고 뭐 공대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간호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전공에 관련된 직무들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에 맞는 공부들을 계속 해나가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UN 공식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공식 언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UN은 중복된 숫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5개. 여섯 네. 개로 알고 있는데.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UN의 공식 언어는 총 6개가 있고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렇게 총 6개 언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N 홈페이지 혹시 다들 들어가 보셨나요? www.un.org로 가시면 처음 등장하는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6개 언어로 해당 클릭을 하면 welcome이라는 단어가 환영합니다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프랑스어는 bienvenue, 뭐 스페인어는 bienvenido, 뭐 등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해당 언어로 이제 환영합니다를 클릭하면 그 해당 언어로 된 UN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UN의 이 공식 언어는 총 6개가 있고 모든 뭐 회의라든지 자료들은 이 공식 언어로는 다 번역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UN에 또 중요한 게 실무 언어라는 게 있어요. Working Language라고 하는데 이제 UN에서 근무를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두 언어는 필수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어와 프랑스어 이 두 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장면들을 보시면 영어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프랑스어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역대 UN 사무총장분들을 좀 모셔봤는데요. 오른쪽에 익숙한 분이 계시죠? 네, 저희 자랑스러운 한국인 UN 반기문 전 총장님 계시고 그 왼쪽에 최근에 서거하신 코피 아난 그다음에 등등 역대 사무총장분들을 모셔봤는데 사무총장의 임기는 한 번 할 때 총 5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임 한 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반기문 총장님, 그 코피 아난 총장님 등은 이제 10년을 다 채우셨고 지금 일정을 보시면 다 연도가 좀 들쑥날쑥한 분들도 계시죠. 뭐 2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3년 하셨던 분들도 5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7년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뭐 한 분은 이제 내전 지역을 방문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폭파 사고로 서거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좀 임기가 짧으셨던 분들은 뭐냐면 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어려운 직책인 게 지금 UN 회원국 총 몇 개라고 했죠? 193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93개국을 조화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반면에 또 사무총장을 선출을 어디서 하나요? 최종적인 임명은 UN 총회에서 하지만
후보를 거르는 곳은 안전보장이사회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또 뭐가 부딪히죠? 상임이사국이 또 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임이사국의 입맛에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직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이사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193개국의 그런 조화를 잘 이끌어가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일부 이제 상임이사국의 또 눈에 벗어나서 해임이 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총장님은 안토니오 구테레스 포르투갈 분이 반기문 총장님 뒤를 이어서 2017년부터 하고 계시고 연임에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을 향해 가고 계시고 네. 자, 지켜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유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분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팩트를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이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내리는 정의는 뭐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다들 열심히 머리에서 생각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막상 정의를 얘기하라고 하면 좀 어렵죠? 네. 뭔가 머릿속에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 발전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 사전적 정의를 좀 살펴보면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자원을 미래 세대들에게도 같이 남겨주면서 사용을 하자라는 게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발전, 개발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 지속 가능한 발전부터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같이 고려가 돼서 사회, 경제, 환경 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로 사회, 경제, 환경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추진 경과를 좀 살펴보면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전에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개발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개발, 사회적인 개발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1972년에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환경에 대한 그런 국제 체계 기틀을 마련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UNEP, UN Environment 프로그램이 창설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982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를 바탕으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지속가능 발전 개념의 정의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브로틀란트 보고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1992년 리오 데클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유엔 환경과 개발 회의를 바탕으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논의 확립이 되었고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가 창설이 되었고 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새천년 정상회의를 통해서 SDG의 모태가 되는 MDG 새천년 개발 목표가 채택이 되었고요. 리오 플러스 10, 리오 플러스 20 등등 이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2015년에 MDG가 종료가 되고 또 새로운 17개 목표가 15년 동안 달성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경과를 한번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서 결론은 어쨌든 간에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좀 강조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SDG를 얘기할 때 MDG와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SDG는 이제 MDG를 바탕으로 교훈점들을 이제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SD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DG와 SDG를 좀 살펴보면 MDG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었던 목표고 SDG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성을 보면 MDG 같은 경우는 8개 목표와 21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반해서 SDG는 좀 더 많이 확장이 돼서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상은 MDG 때는 이제 개발도상국을 중점적으로 많이 다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빈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단순히 개발도상국, 물론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발생을 안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빈곤 문제가 있고 여러 선진국에서도 빈곤 문제가 있기 때문에 SDG에 들어와서는 대상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 확대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분야 부분도 살펴보면 MDG 때는 이제 사회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빈곤, 의료,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SDG 때에서는 경제 성장, 기후 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그런 축이 되는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부분도 보면 이전에는 MDG 때는 국제기구, 정부를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이제 SDG에서는 국제기구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시민사회,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조금 더 힘이 된다라고 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이 좀 더 많이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MDG와 SDG 아이콘들을 좀 비교하는 부분이고요. SDG의 구성 체계를 좀 살펴보면 크게 목표, 세부 목표, 지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목표는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 원대한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큰 꿈, 이 17개 목표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 대표단을 잘 참여하겠다라는 큰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169개 세부 목표는 이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그런 목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 대표단을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 제공되는 목표들을 잘 참여해야 되고 또 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해야 되고 정책 제안서 발표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세부 목표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표는 뭐냐면 이 세부 목표들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대표단에 내가 국내 교육을 몇 번을 참여를 했고 또 몇 명의 대학 그 답변 단원들과 같이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을 해왔으며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G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SDG의 5가지 구성 요소를 끝으로 이 강연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여기서도 이제 5P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보리에서는 P5인데 여기서 이제 5P예요. 이 5P가 뭐냐면 Planet, Prosperity, People, Peace, Partnership 여기 있는 5개의 앞글자 P를 따서 5P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SDG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개 목표가 그냥 막 랜덤하게 설정이 된 게 아니라 그 아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를 설명할 때 있었던 그 3가지 축, 환경, 경제, 사회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전제 조건 및 방법으로 나뉘어서 이제 구성이 되었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17개 목표가 이거는 이제 전문가마다 조금 구성이 좀 다른데 일단 사회 부분을 보면 사람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저는 이제 1번부터 6번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좀 설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빈곤 퇴치, 기하 종식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회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목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경제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목표, 번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8, 9, 10, 11 이렇게 4가지 목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보호와 관련된 게 7번, 12번, 13, 14, 15 이렇게 5가지 목표. 그래서 1번부터 15번은 환경, 경제, 사회 이 3가지 축에 의해서 기반으로 만들어진 목표들이다라고 본다면 16번, 17번은 뭐냐면 이 앞에 1번부터 15번까지의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제 조건 및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목표들을 달성을 하고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11번부터 15번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7개가 나눠지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팀 프로젝트 준비를 하면서 그 이제 팀이 어디에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2번, 13번, 16번 목표에 국한되는 그런 주제와 팀 프로젝트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17개 목표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메인 골이 12번, 13번, 16번일 뿐이지 다른 주제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거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한 번씩 꼭 참고하셔가지고 분석을 해 나가시고 우리가 이번 팀 프로젝트에는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방향들을 좀 잡아가시면서 선정을 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분석하는 그런 정책 제안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법을 좀 달리해서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 제안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팀 배정이 되면 팀원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잘 설정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UN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 강연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4개월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하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과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엔 관계자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국제기구 진로에 대한 그런 꿈과 희망들을 좀 잘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경력들을 잘 갖추셔가지고 추후에 또 실제 그 취업 준비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국내 교육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4개월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